안녕하세요. 퀴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수능 강사가 되고 싶다고요. 현 시점 수능 강사한테 요구되는 것들, 이란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능이, 올해 수능이 11월 14일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11월 14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 고3 입시 학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논술이 깔리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 가지고 저기 학원 가야 되냐, 이제 논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술 그 수시 시험 마지막 가야 되냐, 면접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약술 시험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여기 가기로 했는데 몇 개 이제 나눠놨죠. 그래서 요쪽은 안 가고 요쪽은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학원에 빗발치듯이 전화가 와서 그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수능만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설명회가 시작이 이제 예비 고3을 모으는 설명회들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쁘실 겁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오늘 수능 1차 설명회, 예비 고3 1차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수능 다음날 이게 15일날 찍고 있는데요. 수능 다음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밤 새벽까지 수능 분석해가지고 딱 발표자를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1년 동안 수능을 고3을 한 명이라도 가르치고 N수생을 한 명이라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께 수고하셨다. 먼저 박수를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결과 얻었기를 바라고요. 수능 강사가 되고 싶은 선생님들께 이제 제 경험 안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조언, 리틀 어드바이스니까요. 제가 경험한 것들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면 수능 강사한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연하다의 기준은요, 최소 대형 단과입니다. 대형 단과 또는 대형 단과 아니더라도 메인 재종반 그리고 인강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학원들, 전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3 파이가 좀 큰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요. 셀링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게 처음에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셀링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뭐 시장에 이미 현장 1타나 온라인 1타급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 이름이 셀링 포인트죠. 자기 이름이. 셀링 포인트가 되고, 그런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뭐 저는 학생 관리를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최상위권입니다. 중위권입니다. 3, 4등급을 2등급으로 올립니다. 5, 6, 7등급을 3등급 안쪽으로 최대한 빨리 올립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죠. 과목별로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맞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저의 그 강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셀링 포인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강좌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아직 하지 않는데 수능 메인 수능 강사가 아닌데 수능을 메인으로 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다. 그럼 본인이 현우진 선생님보다 나은 거 딱 한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나타라고 내가 증명은 못 하더라도 나 분명히 이건 내가 더 잘할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셀링 포인트 하나가, 뾰족한 하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좋죠. 근데 누구한테 저 강의도 어느 정도 하고요, 교재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관리나 입시도 좀 공부를 좀 해놨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 이것도 좀 되고, 저 수업도 열심히 잘할 자신 있고, 강의도 잘할 자신 있고, 학생 관리도 진심으로 잘할 자신 있고, 컨텐츠도 완전 탑급 컨텐츠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잘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 셀링 포인트가 없어요. 고3 강사한테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그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1년 텀으로 한 해 장사, 한철은 아니고 한 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모집할 때, 지금 예비고사 모집할 때 팔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팍 하고 찔러서 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실이랑 이제 대화하거나, 저랑 원장이니까 저랑 같이 처음에 저희 학원에 진입하시는 선생님들, 새로 이제 강의를 깔아주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봐요. 다만
이미 대치에서 평판이 있다, 목동에서 평판이 있다고 안 물어보죠. 어떤 분인지 이미 그 평판을 다 들었고 실적을 다 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일 수능 강사 되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집어내는 건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명회 할 때, 오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스타 강사 코리아 이제 심사했던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기존에 메인스트림에서 유명 강사, 그러니까 유명 강사, 온라인상 유명 강사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복제품 같은 선생님들 스타일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웃이라고. 시강 테스트 볼 때. 딱 봤는데, 너무 누구 냄새가 난다, 누구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일단 아웃. 잘하든 못하든. 왜냐면 이미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제품이나 이거에 대한 복제품, 이런 분들을 스타 강사 코리아 우승하면은 저기부터 보내잖아요. 재종부터 보내잖아요. 강남대서. 거기 갔을 때 학생들한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다른, 남들의 기준은 잘 되는 수능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잘 모르겠다 하면 인강 1타 강사들이랑 다른, 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확 하고 눈에 띕니다.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자, 다음 커리큘럼 1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큘럼하고 거기에 맞는 교재 컨텐츠들은 어떤 걸 쓰시나요? 그러면 보통 뭐 유명 컨텐츠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 이건 모의고사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바탕 모의고사 쓰시는, 한수 모의고사 쓰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름 걸고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뭐가 문제냐면 옆에서도 구매해서 쓰니까 이게 디퍼런스가 안 생겨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남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려면은 자체적으로 만든 거의 퀄리티는 둘째치고, 그거는 만드시는 분이 열정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퀄리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학생들한테 임팩트가 있거나 인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퀴트림 모의고사를 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요? 라는다고요. 그게 뭔가요? 아무도 몰라. 자, 그리고 수능급이 되면은 수능의 메인스트림의 수능 강사급이 되면은 저작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중 교재나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컨텐츠 가지고 범용적으로 온라인에 풀린 애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내 모의고사나 내 컨텐츠를 구성을 한다고 쳤을 때, 요것들이 남들과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저작권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돈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자기 컨텐츠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면은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출부터 완벽하게 자기 스타일로 만드세요. 기출부터. 최소한 수능 해설지랑 교과평 모의고사 해설지는 본인이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설지는. 그거부터 보통 신규 진입한 강사들은 기출부터 이제 스타팅을 해요. 뒤에 거 나머지 이제 기출 이후에 진행되는 거, 뭐 EBS, 기출과 EBS, 요거 뒤에 진행되는 거, 자기 유니크한 컨텐츠, 고유 컨텐츠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디퍼런스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 대비해서, 그래서 기출부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수업 스타일과 자기를 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위에 있는 셀링 포인트를 잘 반영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플로우가 되시나요?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여쭤봅니다. 설명회 보통 어떻게 진행하세요?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런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그냥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이거 딱 듣고 나서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수능판에 처음 들어온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다 그냥 감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설명회 당연히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설명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잘한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홍보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한 번도 안 해봤다, 수능 강사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10분 전후로 해서 본인 강좌 설명하는 거 영상, 수업 영상 촬영하듯이 그렇게 촬영하는 거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거 나중에 뭐 설명회 안 하게 되면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는 거니까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거나 뭐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설명회 능력은 수능 현재 대형 단과 이상의 학원들에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됩니다. 단 재종반은 제외예요. 재종반은 강사가 모으는 게 아니라 학원이 모으는 거기 때문에 설명의 능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거기 팀장급들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현재는 재종반에 있는 선생님들도 외부 현강 단가로 나오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나오실래 설명회가 가능하셔야 돼요. 대체로 재종반, 메인 재종반 계시는 분들은 단과 있다 가신 분들이거나 단과를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대부분 설명회 잘 하십니다. 일단은 그래요. 자, 네 번째. 개인 홍보 자료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베이직하고 무조건적으로 한 99% 이상 있어야 되는 게 개인 홍보 브로셔고요. 이 브로셔는 출강이나 학원마다 꽂아놓기도 하고 설명회 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브로셔를 가지고 상담실에서 어머님들이 와서 이 선생님 어떤가요? 물어보면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개인 홍보 채널들이 만약에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유튜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수능 강의 관련된 것만 쭉 찍어갖고 10,000명 이상 모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 이제 수능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오프라인 안 하시고 온라인만 하시는 몇 명의 그 특이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10,000명을 모으면 유료 강좌를 깔았을 때 30명이 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00명 정도가 되면은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0,000명 정도가 되면은 아마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던가 아니면 방송에 출연하던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재 출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어떤 쪽이든 개인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나 자료들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브로셔고, 그리고 브로셔 안에 있는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그 뒤에 교재 샘플, 그 다음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홍보 채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 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프로필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브로셔 만드시면 돼요. 자, 다음 학생들에 대한 진심하고 책임감을 어떤 경력이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 머리 뒤로 보이는 게 있나요?입니다. 자, 학생들에 대한 진심과 책임감 어떤 거냐면 수업을 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능 강의가 이 고등부 학원 선생님들의 일단은 꽃이지 않습니까? 수능 강의가 꽃이자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가장 이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게 수능 1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처럼 되기 위해서 수능판에 진입을 했는데 학생들에 대한 진심, 당연히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진심이 아닌 분들은 제가 막 거의 못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강사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진심이라서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가에서 수능 강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진심과 책임감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선생님들 이력에서 폐강을 한 케이스들이 언제 있는지 이런 거 이력을 좀 확인을 합니다. 언제 폐강을 했나 이분이. 만약에 12월 말에 또는 1월 초에 일단 일반적으로 예비고일 모집을 하는 포인트에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원래 약속한 명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저 10명 이상이면 개강하겠습니다. 20명 이상이면 개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개강 인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오케이 해가지고 폐강하는 경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이 선생님이 이때 여기서 트라이 했는데 그때 모집이 좀 애매했구나. 그때 제일 잘 나갔던 해당 과목 선생님이 누구지?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하죠. 그럼 어떤 강사들도 자기가 개강하려는 강좌를 처음부터 모두 다 개강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아이들이 줄 퇴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20명 놓고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20명 할 만하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쭉 하다가 3월 모평 보고 애들이 5명 남았어요. 그럼 할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이 강사가 굉장히 좀 나름 평판이 있고 경력이 꽤 되시는 분이고 가족이 있는 분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력과 함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적급 선생님이 저 인원 데리고 수업을 할 수 없지. 이런 게 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본인이 수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수업을 갑자기 학원 쪽에다가, 싫어합니다. 수업 재개강을 하죠. 중간고사 볼 때 잠깐 휴강하시니까. 중간고사 휴강해놓고 다시 재개강하는 시점이 됐는데, 이때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전화해서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제 온다고 하는 애들이, 학원에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인원으로 수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2, 3일 전에 얘기하는 경우. 이거는, 요런 경우들을 이 한 건이라도, 확인이 되면, 저는 일단, 패스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무리 현재 잘 나가더라도 패스입니다. 실제로 올해 저한테 다른 원장님 통해가지고, 모 선생님께서 굉장히 온라인에도 나가셨던 굉장히 수업 잘 하신다는 선생님인데,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그 과목 선생님 혹시 소개시켜 주실 분 있냐 그랬더니 이런 선생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갖고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한 2번 정도 최근 3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인원수가 적다고 하냐 적어져서 중간에 수능까지 끝까지 안 가고 폐강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학원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딴 거 없고, 또 거꾸로 해서 인원수가 적은데도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획처럼 애들이 막 모이진 않았어. 그래도 지금 나를 따라주는 10명이 안 되는 학생들에도 내가 그래도 얘네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라 해서 수능까지, 끌고 갔어요. 돈이 안 되는데 수능까지 끌고 갔어요.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죄송해서, 이 선생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죄송해서, 좀 더 좋은 학원 자리 포지션에, 또는 다른데 그 학생들이 많이 모일 만한, 그 선생님 과목이나 이런 포지션이 많이 모일 만한 곳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이런 선생님 계신데, 우리랑은 시작할 때 요런 상황 때문에 애들이 많이 모이진 않은데, 이분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이거 한마디면 이제 원장님들이 갑자기 눈이 하트로 변합니다. 그래? 왜냐면 적게 시작하도록 끝까지 책임져준다. 이런 강사가 단과에서 비율제판에 있다 그러면은 그 원장들은 일단 마음이 한번 가거든요. 그 힘든 거를 그 재정적으로 힘든 걸 또 자기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 걸 끝까지 해주셨다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진심 책임감을 어떤 경력이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처음부터 엄청 마감이 되고 마감이 끝까지 가고 끝날 때까지 수능 파이널 수업 마지막 때까지 마감 상태로 끝나는 게 베스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에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강 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몇 명 이상이면 개강하시겠습니까? 그 인원수라는 건, 그 수입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는 플러스, 뭐 좋고 나쁘고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수능판에 처음 들어오는데, 원래 1, 2학년 굉장히 잘하셨고 돈을 잘 버시던 분이요. 그래도 자기가 5, 60명, 최소 5, 60명 이상은 항상 놓고 수업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수능하려는데 혹시 여기서 수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잘 얘기가 진행되면 마지막에 이걸 여쭤보죠. 몇 명 이상이면 개강을 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얘기해 주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한 2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수능에 처음 들어오는데 20명이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대신에 이런 것들, 그 이전 케이스들에 대해서 평균적인 것들은 작년 경험, 재작년 경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다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강 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걸 확인해요.
요거는 많이 불러도 되고 적게 불러도 되고 요거는 개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 요 인원수가 되면은 개강합니다라고 상담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원수 이상이 그 이상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진행되는 도중에서 안정적으로 좀 가는 거고, 만약에 계속 노력을 하고 이거저거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나 다른 요소에 의해서 요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중간이라도 개강하기 전에 학원에서 먼저 선생님 인원수가 현재까지 이러고 아마 잘 돼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인원수로 선생님 시간표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 인원을 데리고 수업할 급은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좋게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수능 강사한테 당연하게 그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평소에 다 생각을 해놓고 개인 기준을 다 세워놓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수능 개강을 향해서 요게 다 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수라고 하죠. 그래서 선수끼리 얘기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세부적인 것만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처음 하신다? 그럼 이런 거 하나둘씩 다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시면 좋다. 다른 분들이 다 한다. 라고 해서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능 강사가 되는 방법들.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수능 강사가 되는 방법들을 제가 눈으로 본 케이스들만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방법들이에요. 가르치던 고2 데리고 고3 수업을 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대형 단과에서는 고1, 2 선생님과 고3 선생님이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단과에서는 요거 오케이를 안 해줘요. 그런 얘기도 하죠. 저한테 고3을 하고 싶다라고 작년에 얘기하셨던 선생님이 4분이 계셨는데 저희 학원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수능 수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잘 아는데 대신에 고3 하실 거면은 고3 수업 하시겠다고 하면 고3만 해라. 고3만 해라. 고1, 2 하지 마셔라. 근데 고2 올라가는 애들은 이미 1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치셨다니까 거기는 안 건드릴 테니까 고2, 고3만 하고 그 다음에는 고3만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움직이자. 예비 고1 수업은 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라. 그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1, 2, 3학년을 다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꽤 한 10명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4분의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요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분리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은 그럼 고1, 2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 4분의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대신 고3만 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저희 학원에서 뭐 큰 건 아니지만 메인 설명에 메인 강사로 밀어드리겠다.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4명 중에 3명. 3명. 한 분은 거기까지 가서 이제 빠지셨어요. 고민하시다가. 3명이 되셨고 이제 올해 수능이 끝나기 전에 이 2분은 6월 달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예비고1부터 고1, 2 강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6월까지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분은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3 개강이 안 되셨습니다. 이번 올해 개강에서는 빠지셨습니다. 다른 학원을 가셨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3 수능을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형 단과에서는 고3 강사 하는 건 좀 까다롭긴 합니다. 까다롭긴 해요. 보통 요구하는 건 수능만 해봐요, 수능. 그리고 저희 학원에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1, 2학년은 굉장히 타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인데, 대체에서 잘하시는 분인데, 고3을 해보고 싶은데, 대체선 이미지가 이제 고1로 잡혀있으니까 고3 수업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연이 있던 분이라, 그럼 우리 학원에서 인원수 적어도 한번 컨텐츠 만들어가고 커리큘럼 만들어가고 애들이랑 호흡하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수업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해서 1년을 하고 올해 또 개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타 지역에 고3 반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게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가르치고 있던 고2 데리고 고3 수업 개강 이제 대형 단과, 학군지 대형 단과에서는 고1, 2와 고3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게 되는 학원이 대형 단과에서는 없다. 조금 사이즈가 작거나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팀 수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안 모일 거 아니까 유명세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그 강사 이름으로 모으기가 애매하잖아요. 또는 학원 이름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수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이제 그 수입이 제한되죠. 오픈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고, 재정반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과 하다가 재정반으로 갔는데 요새는 재정반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정반이 메인스트림의 재정도 우리가 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인재 재정이나 아니면 메가 재정이나 아니면 강남대성이나 이런 큰 재정들, 진짜 그 강사들 중에서 진짜 제일 엘리트 수업에 자신 있는 분들이 가는 재정반들이 있고, 그보다 중소형 재정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재정반을 해보고 싶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쪽은 좀 열려있는, 좀 그래도 자리가 대형 재정보다는 자리가 조금 잘 나는 편입니다. 아주 막 뭐 지원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대신에 페이가 시간당 이제 재정반은 시수 페이 받잖아요. 몇 타임 들어가냐, 타임당 페이를 받잖아요. 그 타임당, 시간당 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도 그래도 주 7일 갈아 넣으면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아침부터 수업하고 애들 관리하고 담임하고 그러면서 뒤에 저녁 때 단과 뛰고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튼 뭐 재정반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정반은 전부 다 이제 수능만 수업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능 강사에 조교하다가 조교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수능 대형 강사 조교장까지 쓴다는 얘기는 1타급 선생님이시죠. 여기로 가서 이 1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 7일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확인하고 일을 도와드리고 요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한 2, 3년 정도 하신 다음에 수업으로 들어가면은 요 조교장을 잘 하시면 보통 요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어떻게 보면 도제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신에 이제 본인이 수업이 어느 정도 했다라고, 좀 자기가 그래도 수업 잘하고 애들 좀 데리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교장으로 들어가면은, 조교나 조교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페이가 좀 많이 깎이죠. 일도 좀 힘들고 수업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고.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된다고 하는 현강 선생님들을 바로 옆에서 밀착해서 교재는 어떻게 만들고, 홍보나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은 진짜 거의 10분 단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송동일 대표님이랑 했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 25으로 돌아간 현 시점에 25이 되면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나 그럼 무조건 1타 강사 조교장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냥 유튜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난 수능 수업 자신 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에 그 수능하고 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그냥 강의 찍어서 올리는 거죠. 강의를 이제 일반적인 강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가장 요새 트렌드에 맞게 뭐 손으로 쓰는 거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패드 같은 걸로 해서 태블릿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또 이제 스토리 영상으로 만드셔도 되고, 뭐가 됐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능 컨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인원수 이상이 되면 아까 10,000명 말씀드렸는데 한 보통 20,000명 이상 되면 보통 컨택이 와요. 근데 잘 안 가세요. 왜냐면 여기서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뭐 10,000명, 20,000명 만드는 건 개인 능력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가 지금 채널이 5,800명 조금 넘는데 제대로 시작한 게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3년, 만으로 3년을 이제 때려 박은 거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800명이 되는데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 5,800명이잖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어떻게 뭐 요새 영상 하나 올리면은
뷰수가 안 나오는 게 한 1500뷰에서 2000뷰 나오고 잘 나오면 5000에서 7000뷰 나오는데 제 영상의 내용을 제가 말하는 걸 몇천 명이 들어준다라는 것만 해도 되게 가끔가다 되게 현실감 비현실적이기도 해요. anyway, 온라인 플랫폼에서 했는데 이게 구독자가 막 10,000명 퀴트린이 뭐 10,000명은 돼야 된다 그랬는데 뭐 해보니까 뭐 천몇백 명에서 끝났어. 잘 안 올라. 또는 몇백 명에서 끝났어.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그거 누가 보냐면 그 몇백 명 중에 누가 있냐면 강사를 찾는 대형 학원에서 새로운 강사 뉴페이스를 찾으려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뭐 컨택 와요. 기회가 옵니다. 딱 바로 채용은 아니지만 요런 거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컨택 기회가 와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만한 여유나 취미가 이쪽으로 흥미가 있으신 분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학군지 뭐 대치, 목동, 분당, 뭐 대구, 수성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정시 학군지. 여기에서 소수로 시작을 하는 거. 소수로 시작인데 여기 정확히 말하면 소규모 학원에서 작은 학원에서 소수로 시작하는 거. 요런 데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딱 나가가지고 한 반을 깔아보는 거고, 인원수가 강의실도 좀 뭐 커봐야 한 20명 들어갈 만한 강의실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니즈를 익히고 학생들을 만나보고 이러면서 시작해서 여기서 평판이 좋아지면 대형 학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여기 안 썼지만 굉장히 좋은 툴이 하나 있어요. 툴이란다.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가 하시는 현재 우리나라 학원가에서 시험 한번 잘 봐서 테스트 한번 잘 봐가지고 바로 수능 강사로 점프를 뛸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그 대성에서 진행하는 스타 강사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관심 있는 분 다 지원하라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 시작하면 또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을 드리는 게,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 10년에서 15년쯤 어렸으면 전 무조건 그거 지원했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노력을 한 5년에서 10년을 점프 뛰게 만들어주는, 내가 잘했을 때 거기서 최종 우승을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도 있다. 근데 워낙 일반적인 제너럴 하진 않아가지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멋진 수능 강사. 저는 수능을 가르쳐 본 적은 있지만 제 스스로를 수능 강사로 정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적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수능 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 강사로 원장이 돼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제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정리한 거니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수능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에 추가하거나 나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달랐다, 아니 저거는 내가 있는 학원에서 아니다, 지역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나처럼 항상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댓글을 달면서 감사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웠다가 좀 따뜻해졌다 하면서 모기도 날아다니고 날씨가 환절기가 됐는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